서울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갈등과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학교는 과연 정치와 이념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인가? 아이들은 지금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책임 있는 답을 듣기 위해 오늘 저희 서울어스리가 서울교육청을 찾아서 교육의 방향타를 쥐고 있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서울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꼭 허심탄회하지만 분방한 이야기를 우리 정근식 교육감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서울의 시청자분께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정근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의 수리가 제일 지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의 문제가 이제 최근 니박스쿨을 비롯한 극우 성향의 단체들이 학교 현장 특히 학생 교육 과정이나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미 그게 진행된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이러는 학생들의 문제를 교육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우리 교육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학교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고 또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성향의 단체든지 학교 교육에 개입하거나 교육 과정을 흔들거나 또는 학생들에게 이 불안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그 자체로 교육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고 또 선생님들이 편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보호해야 할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리박스쿨 문제가 터졌을 때 혹시 이 사람들이 교육 현장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또는 그 학교 현장에 들어와서 잘못된 왜곡된 그런 역사를 가르치거나 퍼뜨리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단호히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그 우리 소녀상이 있는 학교에서 잘못된 그 시위가 벌어지고 있죠. 왜곡된 방식으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왜곡하거나 또는 뭐 잘못된 교육을 했다고 그런 잘못된 그 선전과 홍보를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위안부 소녀상 문제도 심각한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학교 내에서 벌어진 니박스쿨. 이거는 뭐 그 지금 구구들이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교육의 중립성과 학생 보호 원칙을 침해하고 있고 이런 부분의 학부 현장에서 교사들이 일부 정치 이념 단체의 압박을 느낀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서울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어떤 보호장치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작년에 그 리박스쿨 사태가 났을 때 혹시라도 이 교육 현장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특히 그 어린 아이들 교육 과정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확한 그런 자료를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리박스쿨과 관련된 사람들이 학교 내외에서 학교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은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사람들이 그 학교 현장에 또는 교육 과정에 들어올 수 없도록 여러 가지 면밀한 조사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침을 견지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모르겠어요. 좀 리박스쿨 관련해서 이제 많이 그게 공개되면서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는데 지금은 리박스쿨이 물밑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리박스쿨 등에서 극우 활동을 우리가 방지할 때 지금 뭐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주의 교육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이런 부분을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그걸 바로 잡을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는 그 역사 왜곡과 혐오가 결합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는 혐오 시위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혐오와 역사 왜곡이 결합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 소녀상 사태의 경우에는 역사 왜곡과 혐오가 결합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학교 가까이에서 실제로 시위를 시도하거나 그것도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저는 이제 그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직접 두 학교에 방문을 해서 학생들이 혹시 불안해하지 않는지 또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다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학생들의 동요는 크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잠재적인 불안은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교육청에서 이 학생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리고 역사 왜곡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학생들을 보호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취재한 결과나 언론 보도를 보면 학교 교실 내에서 어떤 극우화 놀이가 지금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고 김구 선생을 킬구라고 살인자라고 하고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그러고 뭐 독도는 한국땅이라 할 수 없다는 이런 친일 극우 논리 쉽게 말하면 일배라고 아시죠 교육관님? 그렇죠. 일배 논리가 지금 퍼지고 있는 부분에 이걸 지금 그냥 방치하지 않고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너무 자극적인 그런 그 뭐랄까요? 저 정보 이런 것에 쉽게 취약하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건전한 역사의식을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첫째는 학생들이 접하는 여러 가지 정보가 사실에 입각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이른바 팩트체크 교실을 운영해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견해를 갖다가 이해하고 또 역지사지 형태로 또 그런 그 교육 역지사지 토론을 통해서 건전한 그러한 그 시민의식을 길러야 하고요. 또 그 세 번째는 이제 원래 그런 여러 역지사지 토론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왜곡되어 있구나 또는 뭐 편파적인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최대한 학교에서 많이 제공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혼자 하기는 또 부담스럽고. 그렇죠. 어떤 예산이나 인력도 문제가 있는데, 그 교육부 장관, 이런 교육부와 어떤 협력은 잘 되고 있는지 교육부 측에 우리 교육감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예, 그 교육부도 그렇고요. 국가교육위원회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그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헌법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인식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민주 시민 교육이 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범사회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 시민 교육과 관련된 좀 더 범정부적인 그런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제안을 저희들이 교육부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협력해서 좋은 방안을 좋게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교육감님이 이제 친일 매국 구구라는 김병환이라는 약자가 전국을 돌면서 소녀상을 모욕하고 소녀상이 서 있는 학교 가서 학생들을 혐오스럽게 그런 프랭카드를 거는 걸 직접 현장에 가서 그걸 직접 막고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예, 제가 처음에 그 사람들이 그 소녀상이 있는 학교 근처에서 시위를 한다고 그래서 성동에 있는 학교에 가서 직접 가서 학생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서초구에 있는 한 학교에 가서 직접 수업을 하는 광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그 흐름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단체가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의 교육을 방해하고 이랬기 때문에 고발하는 형태로 지금 갖고 서울교육청에 저희들이 그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교육청에서는
그 손해상이 있는 학교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 이첩을 해서 지금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김명아라는 자한테 전화 한 10번 고발을 당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벌금도 내고 지금도 4건, 5건이나 경찰서에 지금 고발을 장이 접수되어 있다는 경찰 측의 소환 요구도 있었는데요.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학교 공간에서의 정치적 시위와 표현은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지 이런 김병원의 그 잘못된 그런 행태는 고발해서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전에 고발했더니 무슨 처벌을 법이 없다 해가지고 그거 뭐 경범죄로 10만 원 벌금을 냈다 이런 이 얘기도 있어서 지금 국회에서는 시한부 모욕죄를 지금 제정하려고 그 상임위에 그 법안이 올라갔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된다는 김용만 의원의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학교 교육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일정한 거리 이내에서는 그런 시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법률이 있죠. 지금 그것도 역시 이제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이긴 합니다만은 엄격하게 교육 현장인 학교를 보호할 수 있는 불법적인 시위 또는 혐오 시위 그런 것으로부터 학교가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정신들 시민들의 어떤 상식적인 견해가 빨리 그 입법이 돼서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리박스쿨이나 손해상 모욕이나 똑같은 맥락의 어떤 그 극우들이 벌리고 있는 거라 같이 우리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다음에는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부 정치 세력이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움직임 우리 정근식 교육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시다시피 2024년도 4월 달에 조희연 전 교육감이 있을 때 서울시 의회가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결정을 했고 그 이후에 서울시 교육청이 제의를 요구했고 다시 시의회가 그걸 의결을 하자 서울시 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를 해서 대법원이 서울시 교육청의 그 제안을 인용을 해서 지금 현재 서울 학생인권 조례는 유효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다시 작년 연말에 서울시의회가 똑같은 사안을 다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됩니다. 왜 불필요한 그런 행정적인 낭비가 뻔한 일을 다시 합니까? 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의회 제의를 요구한 상태에 있고요. 아마도 뭐 2월이나 그 다음 뭐 4월이나 시의회가 다시 결정을 하게 되면 지난번과 같은 똑같은 그런 일정으로 저희들이 대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것이고 대법원에서는 아마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그 과정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 학생인권 조례 문제가 그 심각하게 논쟁이 되었을 때 2023년이죠. 서울시 교육청이 그러한 그 서울 학생인권 조례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제안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심의하지 않고 다시 똑같은 그런 폐지 결정을 하는 그런 그 뭐랄까요? 저희들로서는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시의회에서도 외부에 있는 어떤 그런 그 단체들의 그런 압력이랄까 이런 것들을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겠구나라고 짐작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맥락으로 그것이 다시 의결됐는지 알 수가 없고요. 시의회에서는 합의로 그걸 폐지한 게 아니고요. 특정 정당 소속의 의원들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거기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런 피켓팅도 하고 그런 걸 한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의회가 뭐 합의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냥 힘에 의해서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좀 뭐랄까요? 좀 말하기 어려운 좀
곤혹스러움을 느낀다. 왜 시의회가 좀 더 상식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데 왜 저런 비상식적인 결정을 하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말씀에 상식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 근데 국민의힘이란 당이 현재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 의회를 장악한 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고 그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계된 그런 사람들이 아까 말하는 니박스쿨 세력 또 손자상 모욕 세력 또 내란 세력 내란 선동 세력 다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이번 고비만 넘기면 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그런 걱정은 덜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아주 비상식적인 일만 계속하는 그런 정당이 시의를 장악해서 그렇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될 경우 학생들에게 가장 미칠 큰 영향은 무엇인지 또 학생 인권을 가다두고 주장하는 정치권 시각에 대해 우리 교육 책임자로서 가장 분명히 반박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가 되면은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조례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우리 교육청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예.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교육을 담당하는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구들이 이 존립 근거가 사라집니다. 그럼 심각하게 이 서울시 교육청의 업무가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학교 현장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거든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학생 인권 문제가 심각한 것은 그 학생 인권과 교권이 서로 충돌한다는 그런 잘못된 결의에 입각을 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여러 차례 검토를 했지만 학생 인권과 교권은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같이 발전해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인권은 배타적인 게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것이고 상호 입장의 그 이해와 상호 인권을 존중하는 책무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줘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학생 인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교권이 나왔으니까 저희 딸애도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여러 번 고발도 많이 당했다고 얘기를 해서 그 어떤 교권이 침해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학생 인권 또 교권 침해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공격을 펴는 게 바로 학생 인권을 폐지하자는 그런 정당의 주장이잖아요. 이 부분에 교권 침해 학생 인권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적절히 지금 조율을 해야 되는 게 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같기도 한데 그 부분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시다시피 2023년도에 서초에서 서초의 한 학교에서 참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교권 보호를 위해서 국회에서 교권보호사법 또는 교권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가지 가장 어려운 게 아동학대 방지법이랄지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정서학대랄지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뭐랄까요 주관적이고 잘못된 것이어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권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그런 교권 보호 법률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 문제, 아동 학대에 관련된 그런 법률이 너무 지나치게 모호하게 되어 있다랄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그런 법률을 좀 더 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지금 있습니다. 요청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 서초교 교사 문제 때문에 법이 제정됐는데 법을 만들 때 좀 어떤
좀 완벽하게 만들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는 그런 부분의 문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서둘러서 어떤 법안을 만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좀 들어봐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요즘에 학생들의 인권 문제 말씀드렸는데 학생들이 극단적 선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 자살과 자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은 현재 상황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참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예, 우리 이제 요새 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살 시도를 하거나 또는 자해를 하거나 또 그것이 좀 심각해지면 실제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그 사례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어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작년 9월에 서울교육청에 서울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 계획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학생들 모두에게 일종의 그 예방 교육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기 학생들을 선별을 정확하게 해야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위기 학생들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이 목전에 둔 위기 행동 그런 상황에서는 집중적인 그런 행동 지원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건강 증진 종합계획에는 이런 3단계로 되어 있고요. 예방 그리고 치료 회복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어려움이 이제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마음건강 검사도 하고 수시 상담도 하고 또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일종의 생명 지킴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항시 문턱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 상담 교사 배치 그리고 상담 접근성도 높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이 크게 호전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거 있죠. 정서 심리 행동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기학생이 선별되면 상담도 해야 하고요. 긴급 행동 지원도 하고요.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의료기관에 접수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연계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각각의 일들이 서로 분절되어 있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작동을 않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연계율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24시간 서울 학생 통합 콜센터도 운영하고 또 응급 지원단도 구성을 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이 실제로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잖아요. 일상적으로 그런 학생들에게는 일종의 마음 치유 학교 같은 걸 만들어서 상담 치유 프로그램 또는 병원 치료 연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적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올해 아마 마음 치유 학교에 대한 계획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마음 치유 학교를 설립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결국 이 학생들 또 교사들 어떤 소통도 잘 되고 서로 뭔가 이렇게 해가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지금 여러 가지 진단 나오고 있잖아요. 입시 경쟁, 치열한 입시 경쟁. 예.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이런 순위 경쟁 이것들이 지금 교육 구조와도 연결돼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도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 저희들이 위기 학생이 왜 발생하는지 또 실제로 극단적 선택에 어떻게 이르게 되는지를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사회가 요즘 그 가족이 약간 붕괴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적인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이성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의 그런 경쟁 교육에 의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려 하는데요.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할 때 다양한 그런 요인들이 서로 결합할 때 극단적 선택으로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잘 결합하지 않도록 위기 학생들을 잘 관찰하고 그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그런 그 마음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6년 이제 학생 정신 건강과 관련해서 강화해야 할 정책 한 가지를 꼽는데 우선순위가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가장 큰 것은요, 학생들의 위기 학생들을 정확하게 판별하고 그 학생들에게 맞춤형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긴급 위기 행동 지원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런 학생들을 판별해서 바로 대응하려면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걸 직접 보고 있는 분들은 담당 교사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사들의 지원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그 학생들의 위기 상황을 관리 감독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려면 그 관리하는 교사들도 뭐 증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은 그게 없는 이제 건가요? 저희들이 그 우선 상담 기능을 검토를 해보니까 서울에 1350개 학교 중에서 200한 8, 90개 학교에 상담 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 동안 매년 50여 명씩 상담 교사를 추가로 배치해서 5년 내에는 모든 학교에 1명 이상의 상담 교사를 배치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긴급 구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지원청의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여러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위기 학생들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요. 뭐 그 학생들이 그런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교육감님께서 좀 자주 배려해서 네. 늘어나지 않고 그렇죠. 그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올해는 바랍니다. 반드시 그 늘어나는 추세를 감소하는 추세로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미래형 대입제도 제한에 대한 우리 교육감님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이 제안한 미래형 대입제도는 기존 입시제도와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지금 제안하신 것 같은데. 예. 그 아시다시피 이제 근래에 우리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와는 비교할 수 정도로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고 또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급감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시다시피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특히 뭐 챗 GPT 같은 그런 AI가 들어오면서 교육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굉장히 큰 질문들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상황에서 미래형 대입제도를 구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2040년 그러니까 앞으로 15년 후에는 대학 진학 대상 학생 수가 현재보다도 약 25만 명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에 들어갈 학생은 많고 대학 정원은 적은 상태였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는 대학 정원은 많은데 실제로 들어갈 학생은 적은 그런 상태로 역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15년까지를 내다보면서 단계적으로 앞으로 2, 3년 후에 해야 할 일,
앞으로 한 5, 6년 후에 해야 할 일, 앞으로 10년 이후에 해야 할 일,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대입 제도를 개편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오지선다형 그런 객관식 오지선다형 시험 제도가 아니라 미래에 필요한 미래 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즉 창의력이랄지 공감 능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대입 제도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 또는 논술형 대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래서 크게 보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그리고 객관식 오지선다에서 논술형 평가 제도로 점진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수능 제도가 점점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15년 후에는 수능 제도를 폐지할 정도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시대의 경우에는 정답을 고르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 그렇죠. 그것은 따라서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정답을 고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의사결정을 확실히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과 확실하게 소통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창의적인 그리고 문화예술적인 그런 감수성을 가진 그런 학생들을 길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사회적 필요가 반영될 수 있는 대학 입시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이제 이게 서울시 교육청의 기본 입장입니다. 예, 지금 어떤 제도 하나 바꾸려면 찬반 의견이 대립을 하게 되고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항을 하면서 반대를 하고 하는데, 아까 교육감님 말씀에 AI 시대, 예. 색다른 교육을 해야 된다. 지금 올해 현재 AI보다 3년 후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지도 못할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AI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뭐 지식이 전부 공용화돼 가지고 누구라도 똑같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여기에 맞는 이제 학생들 교육도 가장 부족한데. 중요한 것은요, 정답을 고르는 능력이 아니고 정확하게 질문할 수 있는 능력. 정확하게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정확하게 질문하려면 우선 첫째, 풍부하게 책들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책을 읽고 다른 학생들과 토론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리고 AI는 기술적인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넓은 의미의 인문학적 소양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독서와 토론과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그런 교육이 AI 시대가 오면 올수록 더 중요해진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독서, 토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학생들이 AI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죠.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AI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또 AI를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AI의 윤리적 활용과 AI에 충실한 그런 활용 교육과 인문학적 교육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미래 교육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아들도 그런데 예. 그 어떤 영상, 짧은 쇼트 영상이나 보면서 깊이 있는 책은커녕 영상도 안 보는 상황이라 매우 우려가스러워요. 지금 어떤 좋은 말씀은 유튜브 영상이 있으면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그렇죠. 5살 애들이 숏을 넘기면서 제목 선정적인 것만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초등학생이 아닌 유치원생도 그러고 있는데 이 부분 교육은 어떻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짧은 그런 자극에 너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의 자극적인 그런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좀 더 숨을 쉬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좀 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명상 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이 절대로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그런 그 짧은 자극의 지속적인 연속을 좀 끊어낼 수 있는가, 좀 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가, 좀 더 멈춰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교육 과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요, 뭐, 그 입시제도 변화,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는 그런 그 불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AI 중심의 입시제도 개편은 AI는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핸드폰 하나 있어도 어떤 빈부 격차가 생길 수도 없는데, 이런 그 어떤 불평이나 우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가? 그 교육은요,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교육과 평가의 주체는 선생님들입니다.
아무리 AI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AI를 통해서 뭐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선생님들의 평가를 보조하는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선생님들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AI를 통해서 선원 수령 평가 시스템을 발전시키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생님들을 돕기 위한 것이지 선생님들의 역할을 배제하는 대체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선생님 중심의 AI 교육과 AI 평가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AI가 사람의 할 일을 다 뺏어다 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교사분들이 하실 일도 다 뺏어갈 것 같아. 이런 부분에 걱정 안 해보셨어요? 예, 그 걱정할 수 있죠. 예. 원래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와 육의 결합입니다. 그 지식을 전수하는 기능과 그 학생들을 전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갈수록 후자가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지식 전수 기능보다는 전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돕는 역할. 이게 선생님들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앞으로의 역할로 될 것이고요. 따라서 AI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은 결코 사라지거나 선생님들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 들으니까 안심이 좀 됩니다. 나는 선생님들이 AI한테 다 자리를 뺏길 줄 알고 걱정 많이 했는데 지식 전수는 일부 AI에게 넘긴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선생님들의 역할, 전인격적 성장을 돕고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되겠는데 2026년 서울시 교육청의 주요 정책 부분에 말씀드리는데 예. 초반에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희망하는 건 제발 좀 이 정치 성향화 극우되는 예. 아이들 좀 막는 걸 우선 정책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맞습니다. 제 소망이고요. 지금 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서울교육청의 정책 올해 들어서 뭔지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죠. 첫째는요, 이제 의무 교육의 의미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 모든 학생들이 기초 학력을 전부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헌법 교육이랄지 역사 교육이랄지 또는 민주 시민 교육이 강화될 수밖에 예,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 교육이나 역사 교육이나 민주 시민 교육이 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교육을 이 청소년 중심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게 아니고 평생 교육으로 가야 하고 그런 방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저희들이 진짜 작년 1년 동안 학부모님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이제 AI 시대에는 학부모도 다시 교육을 받아야겠다. 학부모 교육의 기회를 늘려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기존에는 청소년 교육과 평생 교육, 즉 많은 경우에는 나이 든 분들에 대한 어른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었는데 그 중간 범위에서 학부모 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게 서울시 교육청의 굉장히 중요한 숙제로 지금 대두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청소년 교육과 함께 학부모 교육이 이루어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시니어 어른들에 대한 교육이 평생 교육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그 어르신들은 그냥 복지 대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첫째 수명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인구 구성비에서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새로운 청년으로서 AI 시대에 적응하고 또 새로운 그 민주 시민으로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노인이잖아요. 75이나 됐는데 저는 이제 AI를 좀 할 줄 아는데 그동안에 노인들이 이거 핸드폰만 썼지 가짜뉴스 구별법도 모르고 했잖아요. 지금 AI한테 딱 물어보면 가짜뉴스냐 이제 바로 평가 분석해 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노인들한테 AI 쓰는 그걸 교육을 하면 그분들이 가짜뉴스 구별도 돼서 정치적인 문제도 좀 해소될 것 같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10대 20대 극우화되는 부분에 이 학생들한테도 적용을 해서 이거 가짜뉴스 이거 AI한테 물어봐라 이런 교육도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이 새로운 시대의 미래 시대의 그 교육은요. 저는
청소년 교육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육을 포괄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장년층, 노년층 교육도 점점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그걸 복지의 대상으로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면 복지에다가 교육적 요소를 갖다가 포함시킬 것인가. 이게 국가적인 과제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부에도 좀 제안을 하실 거 있으면 여기서 좀 제안해 주세요. 교육부 장관한테 제가 직접 이거 보내드릴게요. 예, 가장 큰 것은 민주 시민 교육을 예. 청소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이 새로운 그 이재명 정부의 국가 정책으로 좀 더 심각하게 신중하게 고민되고 수립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교육, 학생 교육, AI를 통한 또 여러 가지 학생 교육, 학부모 교육, 또 어떤 노인 교육 이것들이 제대로 된다면 어떤 큰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좀 더 그 세대 간 갈등을 줄이고 지금은 굉장히 세대 간 갈등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 심각하죠.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 장년층 또는 노년층 어르신들이 좀 더 긍지를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복지의 대상으로만 복지 정책의 대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복지에다가 어떻게 하면 교육적인 요소를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 이게 국가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예, 그렇잖아요. 지금 옛날 70, 80 노인들은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스스로가 우리는 교육을 제대로 그 당시 어려워서 못 받았는데 AI 교육을 시켜서 어떤 지식을 바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만 알면 지금은 지식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AI 교육을 통해서 우리 전 세대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같이 다시 책도 읽고 서로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말 그대로 독서 한국으로 거듭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런 정책이 제대로 된다면 교사, 학생,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거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 서울시 교육청도 학교 요새는 이제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뿐만 아니라 문해 교육, 리터러시 교육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가 있죠. AI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하면 디지털 기기나 AI를 전 세대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에게도 그런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최근에 우리 서울의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은식 교육자님이 이제 그 교육감으로서 재직하시면서 내가 이것만은 꼭 지켜내고 싶은 게 있다. 이것만은 제대로 좀 만들고 싶다 하는 뜻이 있다면 뭔가요? 그게? 예. 첫째는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 건강이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 학생들을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육성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다시 말하면 지식 전수 교육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그런 역량을 잘 갖춘 학생들로 길러내는 그런 미래 역량 기반 교육, 미래 역량 기반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올해가 지금 선거도 있잖아요. 교육감 선거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 올해 어떤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뭐 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교육감이 정치적인 중립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1년간 지금 정확히 말하면 15개월간 교육감으로 일을 하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년간 중요한 그 정책 방향들은 방향을 잡았는데 아직 충분하게 그 내용을 내실을 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 잡은 그런
그 정책 방향을 가지고 좀 더 내용이 있게, 내실 있게 이걸 갖다가 단단하게 만드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교육감으로 재직한 15개월인데 딱 보니까 윤석열 내란과 겹쳐가지고 교육감 재직 시에 굉장히 마음이 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예, 제가 교육감이 된 이후에 한 달 반 만에 계엄령이 터졌고, 아시다시피 그로부터 4개월 후에 헌재에서 이제 그 심판이 파면이 됐죠. 파면이 됐죠. 그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학교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그렇죠.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심초사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위기를 잘 벗어났고 그 이후에 이제 안정을 되찾아서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교육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시간이 너무 짧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있다. 그 당시 그 헌재 앞에 학교 있었잖아요. 학교에 굉장히 불안하고, 저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혹시 문제가 발생해서 학생들 다치면 어떻거나 해서 후교령도 내리고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헌법재판소 주변에 뭐 교동초등학교, 제동초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학교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가장 오래된 학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학교에 혹시라도 피해가 갈지 또는 뭐 학생들이 동의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차례 현장에 가서 그런 것들 점검을 하고 다행히 당시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 주변에 많은 경찰들이 배치돼서 다행스럽게도 질서를 잘 잡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무리 없이 학교에서의 교육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못다 하신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우리 시청자분께 해 주시죠.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은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과 또 실제로 이제 착실하게 학생들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키우는 그런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또는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새해는 좀 지났지만 우리 서울 시청자 여러분께 올해 덕담도 좀 해주시고 마지막 인사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또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새롭게 진영을 갖췄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트로이카로 그 교육 체제를 좀 더 안정시키고 내실 있는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좋은 교육으로 좋은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만드는데 우리 교육감님이 좀 큰 역할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서울시 교육청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보호하면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그리고 미래 사회의 여군으로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정근식 교육감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교육 현장은 지금 정치와 이념의 침투로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학교는 어떤 세력의 선전장이 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본모로 삼는 정치, 교육을 이용하는 권력과 이념은 단호히 차단돼야 합니다. 교육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랍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다음 세대에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자 약속입니다. 서울의 소리는 우리 교육감님의 이 약속 끝까지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